있고요. 네. 자, 3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게시판에 한떨기 수선화와 같다라고 송채경화 기자를 지칭을 했는데 저희 내부 조사 결과는 자작극이라는 게 3회 밝혀졌죠. 그래서 한떨기 기자,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자작극 아니에요. 자작극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옆에는 이미 뉴욕타임스부터 호흡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제대로 없는 모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초반에 저희가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를 한번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고 이 순서 역시 오래가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송채경화 기자의 관심을 끌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사안이 뭡니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새로운 사건이 또 터졌죠. 설명할까요? 네. 새로운 사건이 터졌어요? 네. 지난번에 1회 때 저희가 네.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서가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검찰 쪽에서 이제 재판부에 제시했던 1번, 2번, 3번 서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번 서류가 사실은 중국에서 위조가 됐었다라고 네. 알려져 있었는데 2번 서류가 사실은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 우리가 서류 다 알고 있던 거잖아. 지난주에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팩트로 확정된 건가요? 아니죠. 뭐 중국에서 만들었다, 뭐 국정원에서 조작을 했을 거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었지만 그게 네. 실제로 국정원 내곡동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팩스를 보냈을 거다라는 사실은 팩스 번호가 이상했던 거 있잖아요. 네. 2번 날라왔는데 2번 문서. 2번 문서의 내용은 1번 출입으로 된 가짜 문서. 그 가짜 문서가 진짜다라고 화룡시 공안국에서 확인해주는 내용의 문서. 네. 이게 화룡시 공안국에서 날아온 게 아니고 국정원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 첫 번째 문서를 이제 검찰 쪽에 국정원에서 이제 보냈더니 검찰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화룡시 공안국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맞느냐고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화룡시 공안국에서 확인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공문을 보낸 걸 빼돌리고 그다음에 그 대신 화룡시 쪽에서 빼돌리고 그렇지. 화룡시 쪽에서 공안국에서 뭐 신변을 모르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걸 빼돌리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화룡시 공안국의 팩스 앞에 있다가 그렇죠. 시간을 맞춰서 팩스 앞에 있다가 보내니까 네, 그 앞에서 네. 공안국 담당자들은 못 보게 국정원이 누군가 사주한 누군가 빼돌렸다. 네, 빼돌렸다. 빼돌린 뒤에 어쨌든 화룡시 공안국에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네. 확인서가. 그거를 국정원 내곡동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팩스 번호를 모른 채 총영사관에 보냈다가 그것도 와이프의 계정으로. 그렇죠. 그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외부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와이프 이름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와이프 이름으로 그거를 조작을 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조작이라기는 굉장히 어설픈. 그렇죠. 굉장히 어설프죠. 그래서 네. 보내고 20분 뒤에 팩스 번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부랴부랴 팩스 번호를 고쳐서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를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보냈죠. 근데 또 그 결제는 국정원 아들 안에서. 이름으로 네? 국정원 안에서. 그렇죠. 근무 국정원에서. 시간에. 네. 그 결제는 아들 이름으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제를 안 해. 그런데 이게 뽀록이 난 게 검찰이 모르고 둘 다 내버린 거예요. 앞에 먼저 잘못 번호 날아온 것도 내고 다시 바꿔서 내는 것도 내고 합이 잘 안 맞았던 거죠. 나중에 앞에 거를 물러달라고 그랬죠.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 앞에 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검찰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번호가 이상한 번호가 날라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물러달라고 하잖아.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검찰은 근데 자기네 검사들은 전혀 몰랐고 우리도 국정원한테 속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내일 한겨레 신문 톱 제목을 보면 단독입니까? 단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거래요. 국정원 증거조작 결재권자는 2급 대공수사단장. 아까 얘기한 명령을 암호화해서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결재권자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되잖아요. 명령인데. 그래서 그 명령을 보낼 때는 언제나 이 대공수사단장, 굉장히 고위급이죠.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결재할 때 내용도 안 보고 막 하진 않잖아요. 보겠죠. 그리고 또 증거 위조할 때 돈 내잖아요. 돈 주잖아요. 4만 위안인가요? 750만 원 정도 이거 정도 비용이 드는데 위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오 했는데 그 정도의 돈이 나갈 때도 꽤 고위급의 결재가 필요하다. 지금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그걸 다 개인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꼬리를 딱 끊게 만든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블랙 요원의 지난주 자살기도 사건. 이 사건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블랙 요원은 독극물을 다루는 법도 배워요. 영화 보면 왜 이빨 딱 물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게 195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무려 60년 전에 이미 다 개발된 거예요. 그런 독극물 다루는 법도 배우는 국정원 직원들도 정체를 모르는 최정의 블랙 요원이 국정원장 몰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바로 발견되는 상가 주차장에 가가지고 번개탄으로 자살 기도를 한 후에 동네 주민에 의해서 발견되고 의식불명이었다가 기억상실로 최근 기억상실. 단기. 최근에 기억이 상실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 특정 기억 상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보도된 바 혹은 취재된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취재된 바로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뭐 복수의 전문가를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번개탄을 피웠으면 차를 딱 창문을 다 닫아놓고 번개탄을 피우면 10분 만에 사람이 죽는데 이게 뭐 몇 시간 뒤에 발견된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을 마음이 없어서 뭐 창문을 열어놓든 뭘 하든 죽을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에는 번개탄을 피우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무겁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사람이 중독이 되기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심장이 멈춰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려고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거는 하는 거 뭐죠, 이게? 하는 거? 충격? 심장 충격? 네. 그걸 통해서 겨우겨우 살려냈다라고 이제. 취재한 거 맞아요?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기억 상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그 자살 기도 때문에 갑자기 검찰도 수사를 거기서 중단한다고 하고 모든 게 일시 정지해 버렸어요. 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기획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럴 리는 없죠. 터무니없는 얘기하려고 그렇죠. 터무니없는 얘기. 이게 정보기관에서는 L필이라고 합니다. L필. 약, 캡슐 혹은 앰플 또는 뭐 타블렛 형태의 신경계 약물 이런 거 있어요. 여러 개. 몇십 년 전에 개발했다니까 이미. 근데 그게 꼭 자살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마비시키거나 이런 성분의 조합도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사실 자살을 기도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획을 한다면 번개탄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일산화 중독과 비슷한 유사한 현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있다고요. 이건 제가 물어봐서 확인한 바 전문가들한테. 그걸 하나 먹어. 그리고 병원 측과는 고인사와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리는 없죠.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쓰겠어요, 저라면. 그럴 리는 절대 없죠. 근데 다른 터무니 있는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총수가 얘기한 지금 터무니없는 주장과는 달리 이 자살을 저는 원래 터무니없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분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형사처벌이 되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니 연금이니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혹자의 해석 중에 하나는 남은 가족들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해석이고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라면 제가 수년간 매일매일 관찰해온 국정원이라는 게 우리 동네 주민센터처럼 여기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CIA예요. 동네 주민센터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게 실현이 됐느냐 안 되는 차치하고라도. 네. 오랜만에 총수님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는 약간 전문가 취재를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자살과 자해는 다르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로에서 낮에 사람한테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살을 하는 건 실질적으로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고립돼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쵸.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자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네. 조금 있으면 출근해서 차를 빼달라고 할 곳에서 했거든요. 그 차 바로 앞에서. 어쨌든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음모론을 항상 제기하시는 음모론이라니요. 항상 제기하는 총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일면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취재 결과 나오진 않지만. 취재에서 나올 정도면 기획을 하지 않죠. 근데 주민센터 아니라니까. 예. 총수의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이게 굉장히 완벽한 게 기획된 거로 보기에는 네. 이런 반론들이 쭉쭉쭉쭉 나올 텐데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서 반론이 어디 나옵니까? 반론 보도된 거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죠. 한 개인으로 보자면 누군가 따라 붙어서 취재하기도 어렵고 병원에서 통제도 하고 그 사람 만나본 기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론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저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터무니없다 전제하고.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북한 관련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그 모바일 탑에서 세봤는데 4개나 있어요. 첫 번째, 청와대 무인기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 이게 탑이고, 국적 불명 무인기 북모형기라고 사진으로 또 밑에 하나 기사 또 뜨고, 북에서 드레스덴 비난 이걸 또 뜨고요. 북 식량 차관 3차 상환금 연체. 이게 오늘 하루에만 그 조그만 모바일 화면 전면에 뜬 거예요. 그 중에서 무인기, 요거 좀 수상한데, 무인기 취재 어떻습니까? 무인기는 이제 지난 24일에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가 하나 있었고, 이제 어제 그저께 떨어진, 거의 연평도에 떨어진 무인기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됐을 때, 그때는, 이거는 뭐 북한이랑 관계가 없고,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민간에서 사용되는 수준에. 민간에서 사용되는 수준에 그냥 사진 찍는 것도 특정 장소를 찍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찍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넘어갔던 국방부가 이번에 이제 연평도 무인기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또 그 사건까지 이제 북한에서 파주에 떨어진 것도 북한에서 한 것 같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꿔가지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번에 발표했는데, 네.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말이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 전에는 해상도가 낮아서 거의 쓸모없다. 사진, 해상도가 낮아서. 구글 어스 보는 게 낫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인기 색깔이 파란색이다. 또 뭐 있었죠? 배터리에 쓰인 날짜. 네. 날짜라고 우리나라는 표현을 하는데 북한은 날자. 날자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날자라고 돼 있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북한에서 와서 청와대를 거쳐서 파주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일자 저희 또 단독으로 일면에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에서 그 무인기에서 지문이 발견돼가지고 지문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다. 좀 귀엽지 않아요? 북한이라는 근거가.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판문점, 그러니까 휴전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서 날라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휴전선에서 청와대까지가 대략 40여 킬로입니다. 근데 이게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발표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무인기 중에 옛날에는 RC 모델이라고 이 리모컨 컨트롤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흔히 동호회에서 날리는 거 RC 모델. 그 RC 모델은 RC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듈은 주파수 대역도 있고 보면 그리고 주파수 출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신호를 보내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아갔다 돌아갔으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분석해가지고 이 경로가 북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란 근거를 발표할 때 그리고 북한에서 쐈다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40km에서 이거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그것도 대단히 이상하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아니었어. 그러면 흔히 말하는 위성 무인기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GPS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GPS 따보면 될 거잖아. 그럼 북한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날아가다가 어디서 떨어졌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근거가 아니고 파란색이었다. 그런 비행기는 블랙박스 같은 거 없나요? 그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 너무 부실하고 첫 번째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도 맞지 않고. 재밌는 분석도 또 있죠. 이 비행기가 그냥 정찰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암살을 위한 거였다. 실제로 종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양반 나름 군사 전문가라고 이름난. 네. 이거는 말이죠. 무인 비행기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의 기술인지,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 그리고 그 모듈을 분석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따서 분석한다든가, 뭐 GPS 장치를 딴다든지, 뭐 이게 나와야지. 배터리에 날짜라고 써있다. 그건 날짜 아닐까요? 저는 일단 대북 관련해서는 워낙 그동안 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는데 사실 무인기는 내비게이션 업체도 날려요. 왜냐면 항공 지도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 만드는 곳, 국토정보지리원 이런 데서도 날려요. 거기서도 그리고 우리도 무인기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전문가가 나와야지.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인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40km를 날아서 돌아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연료를 얼마큼 실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마 연료도 그 성분비를 분석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성비와 좀 다른 고성비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해 봅니다. 저는. 연평도 관련해서도 또 취재한 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취재라기보다는 그냥 확인인데요. 네. 자, 지난 월요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앵커가 연평도 빨리 그 포격 사건 때문에 거기서 북한에서 훈련한 것 때문에 대피하는 상황, 되게 긴급한 상황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앵커가 연평도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은 알고 봤더니 연평도가 아니라 어디죠? 대청도. 대청도. 네, 대청도 화면이 나간 거예요. 나한테 어디를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까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곧 잘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화면은 대청도니까 전화를 해서 MBC 전화를 해서 이거 앵커가 분명히 연평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면은 대청도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자는 연평도에 가 있었고 화면은 대청도 화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앵커가 연평도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화면이 연평도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 어떤 사람도 게시판에 그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어제 MBC 나왔던 그 방송 화면 어제 대청도 대피소에 있었다 자기가 홍어잡이 찍으러 왔었다. MBC에서 그거 신나게 찍었는데 이딴 거짓말을 하다니. 그리고 쾌쾌한 화양 냄새가 가득 채웠다고 이제 쾌쾌한 화양 냄새가 가득 그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바다 내음만 가득했다. 그리고 막 뛰어갔다고 그랬는데 누가 뛰어가? 다들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피소로 가라 했더니 귀찮아서 슬렁슬렁 편의점 들러서 과자 사들고 들어갔다. 네. 이런 그 뉴스를 보고 누군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글을 썼어요. 댓글로.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취재를 한 거예요. 송채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네. 아니면 뭔가를 부풀리기 위한 것인지. 지금 소위 이제 이렇게 긴장 상황이다. 남북이.
라고 하는 그 뉴스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그 포격은 알고 보면 북한이 미리 예고했었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돌발 상황이 아니에요. 그쪽에 사격 훈련을 할 테니까 선박들 미리 대피해라. 통행 시키지 말아라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죠. 이 포탈 메인 화면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다가 편집됐는데 이 포탈을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짧게 한번 할게요. 포탈을 네이버, 대표적인 네이버하고 다음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권의 이해와 아주 밀접한 사건일 때, 간첩 사건, 간첩 조작 사건, 혹은 최동욱 사건, 이럴 때 네이버와 다음이 뽑는 기사는 수백 개가 쏟아질 거잖아요, 관련해서. 걸리는 기사도 다르고, 달리는 제목도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묘하게 달라요. 네이버의 경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부나 또는 국정원 입장에 유리한 계속될 수 있는 혹은 본질을 좀 흐리게 하는 이런 기사가 달리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주일 전에 방송하는 날에 네이버 탑입니다. 검찰이에요. 국정원 직원 자살기도 당혹 조속 발표 당침. 그러니까 내용은 자살기도를 해서 검찰이 당황해가지고 검찰이 반성을 한 다음에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한다. 이게 탑이에요. 같은 날 다음에서는 국정원 권과장 자살기도 왜 상가 주차장 택했나. 이상하다는 거지. 전혀 다르게 탑을 뽑았죠. 기사도 달라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날 검찰 최동욱 혼외 의심 아들에 입금된 2억 추적.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과 관련해서 뭔가 더러운 돈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포인트라면 다음에서는 최동욱 청와대 총동원해서 신상했다. 이게 탑이에요. 어느 한쪽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매일 저는 1분 단위로 저장하거든요. 내가 1분대로 어떻게 하겠어? 프로그램을 짰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기사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경우 연예 기사나 이런 건 차이가 없어요. 그 기사의 댓글을 잘 보세요. 댓글 알바 죽지 않았습니다.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네. 댓글을 잘 보세요. 완전히 상반된 성향의 댓글들이 다음과 네이버에 달리는데 네이버가 훨씬 더 접속량이 많죠. 한 8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왔으니까 더더욱이 항상 비교해서 봐야 된다. 다음 코너 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이번 있어요? 주 한겨레 20일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뻔뻔함. 알찬 내용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 알찬 내용을 많이 쓸 한겨레 테니까 20일로 옮겼어요. 네. 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가 칠 건 없고요. 지난 3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얘기했었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서 서울시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에서 19개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에서 당선시켰는데 다 몰살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현직 구청장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에요. 충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직 구청장을 성북 이동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성북구청장 김명배 구청장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김명배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글쎄,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구청장이, 사실 구청장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리고 구청장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구청장이 지역 민생에 직접 관련돼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이제 주택, 주거, 그리고 청소, 이제 이런 재산권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전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들 돌보고, 장애인들, 여성들, 이렇게 학생들, 안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는 저한테 허가를 받고, 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이제, 그래서 요즘 뉴타운 몸살 앓고 있는 게 매일 거의 구청으로 몰려와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저 붙잡고 우시고 같이 붙잡고 울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초년생하고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지급한다고. 그걸 결정하는 것도 절반은 구청장.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별로 힘이 없네요. 그래도 인구 몇만이 사는데 네. 그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고 예산이 상당하고요. 구청에 있는 조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북구청 같은 경우. 저희들의 경우는 4,3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절반 가까이가 복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그건 성북구만 그런 건가요? 되면서 서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관련은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은 2번이고 서울시의원도 2번인데 그런데 구청장은 2번이 아니라 번호를 모른다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번호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쭉 했어요. 왜냐하면 공천을 안 했으니까. 정당 등록한 곳이 앞에 번호를 다 가져가죠. 새누리 1번, 그다음에 2번 지금 현재로는 진보 통합진보당 2번이 없습니다. 2번이 없고 참 두 번째 통합진보당, 세 번째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이렇게 당들이 등록된 당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나온 구청장 혹은 구의원들은 만약에 7번이다 혹은 8번이다 이렇게 번호가 통일이 됩니까? 최소한?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영등포구하고 성북구하고 달라요? 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5월 15일, 16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본 등록일인데 5월 16일 오후 6시 땡 해야 마감돼 봐야 무소속 후보가 몇 명인지 모여서 확인해 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정치연합 지지자가 새정치연합 후보를 찍겠다 했는데 당을 모르잖아요 이제. 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등포구청 사는 사람하고 성북구청 사는 사람이 서로 야 몇 번이냐 물어봐서 7번이래 이번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9번이고 이쪽 동네는 6번이고 그렇죠. 구마다 다 다른 거죠 번호가. 다 다릅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8번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도 구청장과 기초의원 이렇게 해도 번호가 다르죠. 그렇죠. 7장이거든요. 7장인데 새정치연합의 후보들이 다른 구역과 또 다르지만 그 7장 안에서도 번호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알아내기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또 더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후보자들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공적으로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나오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체적인 단일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지. 후보자들은 모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단언할 수가 없고 그걸 보증하거나 보장할 기구나 권위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 관도. 그러는데.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아니면 말고 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렵죠.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당내 여론조사로는 서울시의 19개 현직 구청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상태로 가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다 낙선한다. 라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는 맞나요? 그게? 그 내용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2번 넣고 돌리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몇 군데 들은 바로는 좀 많이 앞서는 것으로 그런데 압니다. 번호가 이렇게 흩어져서 돌리면 사람들이 일단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셔요. 주민들이죠. 이번에 출마 안 하세요? 두 번째, 공천 못 받으셨어요? 국회의원한테 싸우셨어요? 왜 탈당하세요? 그렇죠. 탈당해야 돼요. 무소속은 더 중요한 건 무소속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무공천이 무소속이라는 거를 등치를 못 시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공천이라고 막 몰라. 말씀드리면 그럼 무슨 그런 뭐 방침을 하나 보다. 근데 왜 당신이 무소속이야? 그러면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요. 구청장님도 탈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마하려면. 예. 출마하실 거죠. 예. 탈당하셨어요? 왜 한 박자 뜸들여요? 제가 사실은 현직 공무원이라서 이게 이제 발언에 그럼 출마 못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5월 15일, 16일 양일간이 본 후보 등록입니다. 그 등록하기 전에 탈당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당선된 거잖아요. 당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이 자기를 버리는 바람에 낙선까지 한 거잖아요. 그럼 당선된 사람도 과연 돌아오겠느냐? 그럼 낙선된 사람은 당연히 안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 후보자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그 동네를 총동원해서 선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들이 탈당했냐 안 했냐 몇 명이냐의 숫자보다도 실제로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려들이 이제 의원들이나 우리 단체장들도 현장에 있다 보면 야, 이거 구청장들 큰일 모여서- 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예. 구청장들 모여서 실제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러고 말아요? 진짜, 거르지 않고, 완전 거르지 않고, 실제 오가는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큰일 나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총수가 많이 쓰는 단어를 쓸 거예요. 예.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19명에게는 적어도, 현직이고, 19명에게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굉장히 큰일 난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여서.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일단. 몇 마디만. 정말 이제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럼 왜냐면- 모여서, 큰일 났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합니까? 이제 사실 뭐 이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요즘 우리도 보면 자살 문제가 아니, 그거 말고,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고요, 실제로. 문장 몇 개만 전달해줘, 문장 몇 개만. 현장 현장 피부로 느끼고 싶어요. 예. 왜 이러다면 다 죽는다. 다 떨어지게 생겼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게도 강력하게 사실은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한 이대로 문장만 해봐주세요, 그러면. 누군가 했던, 우리의 마음을, 구청장 마음을 다 대변하는 한마디만 해봐주세요. 잘 쓰시는 용어 있잖아요. 좋아! 그거를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러면, 수선화라고 하고. 에이, 수선화! 그렇게 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주시면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떨어진다, 다 죽는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에이, 수선화! 에이, 수선화! 에이, 수선화! 예, 그렇게 해요? 할 정도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룰의 문제인데 이걸 가치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은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뭡니까? 자기들끼리 막 머리 싸매고 서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볼 거 아닙니까? 이야기 나오는 건 한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회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회군이라는 건 공천하자. 예, 그런 네, 주장도 그런 주장도 있고. 있고요. 특히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또 시민공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시민공천이요? 시민사회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단일화 작업을 하는 뭐 이런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좀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양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통일된 견해는 사실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새누리 쪽에서 다 됐어요, 서울 지역. 그럼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본인이 겪어본 바로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누가 되느냐도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별 차이 없나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희망하는 바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아니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렵고.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릴까봐.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보내버리려고.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땀나. 바뀌면 큰일 나는구나. 혹은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네, 내 사는 거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정당의 고민이고. 유권자는 왜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유권자들이 확신 느끼지 못하도록 한 우리 정치, 특히 우리 당이 저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반성 속에 앞으로 정말로 오히려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신 분 많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죠. 시민공천이라는 것도 사실 무슨 권위가 있어서 시민들이 모여서 너는 나가지 말고 넌 나가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저는 뭐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상대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공천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우리 공천한다. 그리고 공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1번 빵빵빵빵 찍고 이쪽으로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박원순 시장 정도의 인지도와 그런 게 있으면 되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당시에 민주당 번호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시민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때는 낙검수 힘이었죠. 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은 다 됐어요. 구청장님을 한 번 더 부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계속 나와있고. 그리고 아직도 못 보낸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뜨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확실히 확인하라든지. 정말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돌볼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출마 사전 선거운동의 말 같은데 오히려 여기 계신 총수님 모시고 이 잘 분위기 만들어서 저희들 정말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닭 요리법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닭 요리법, 닭을 찌든 볶든 튀기든 혹은 찌든 불태우든 여러분만의 닭 요리법을 1분 내외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 leepd@한일.co.kr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박청래 이번에도 삼고초려 나오겠다고 삼고초려 하신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오늘 예언을 하겠다고. 구체적 내용은 곧 들어보실 텐데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워낙 말이 많은 양반이라서 질문을 하면 단답형으로 답합니다. 대신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3번에 한해 찬스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오십니다. 정청래 의원. 오늘 예언 쇼의 내용은 이겁니다. 질문 내용은 무공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무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렀어요. 끝까지. 치룬 이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청래 의원의 예언 이거예요. 저랑 2년 넘게 술을 자주 먹은 유명 출판사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께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할 텐데 의원님도 믿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의원님은 참 겸손인입니다. 그래서 막 웃었어. 진짜 막 박장대소 웃었는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겸손인은 사람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한대요. 근데 참 겸손인은 싸우기 어려운 국정원, 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싸우고 그리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짜 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2년 동안의 모습에서 의원님을 봤다. 참 겸손이다. 시끄럽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엄청 되던데. 다음에 총선이 몇 년도예요? 많이 남았어요. 한 2년 후. 혹시 재선에 실패하시더라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하고 먹고 살라고? 지금 있는 재능. 제가 재능이 많아요? 네. 겸손함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하고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부끄러워, 진짜. 빨리 물어보세요. 자,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는 응답하라. 네.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응답할까요? 제재천 의원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벌써 본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너무 꽃놀이패잖아요. 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선거 결과, 지금 방금 전에 서울구청장 한 분 나오셨는데, 우선 17개 광역단체장은 몇 대 몇으로 예언하십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틀렸으면 제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틀릴 겁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단결해서. 아니, 여론조사 최근 나온 거 보면 최문순, 안희정 정도는 우세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이 거의 4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지지율은 10%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4년 전에 자유선진당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합당을 했죠. 보수 진영에서 표를 갈라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가 워낙 강세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좀 웬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강원도도 좀 위험한 건가요? 온정적 비과학적 예측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선거전에 들어가면은요, 개인기로 확보할 수 있는 퍼센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 미만입니다. 물론 저는 예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지지율을 봤을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선거전에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저쪽이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선거전이 시작되면 될수록 그럼 끝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층이 사라집니다. 중립지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인들 표적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단체장 중에 가장 큰 구들인 서울구청장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김영배 성북구청장 말씀을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는 조심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19개 19명 구청장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데가 마포구청장입니다. 마포구청장이 그냥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한 20% 가까이 이깁니다. 근데 무소속을 넣고 돌려보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집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2번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20%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요 5% 내외로 당락이 바뀝니다. 극복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보로 출마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단답형으로요 좀 빨리빨리 좀 물어봐 주세요. 준비해온 걸 까먹어요 지금. 자, 이 얘기도 나와서 탈당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당선이 되던 또는 탈락하던 복당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얼마나 보십니까? 복당 확률을. 복당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말을 해야죠. 예언인데. 아, 퍼센티지로 네. 10명이 탈당을 해서 당락과 관계없이 다시 돌아올 확률 제가 봤을 때는 마포을은 100%입니다. 근데 마포를 제외하고는 30% 미만. 네. 앞에 분 뭐 불만 있어요? 본인이 마포라서 지금 마포를 자꾸 예외를 두는 거예요. 제가 마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찬스.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 필요해. 이게요, 우리 지역만 실제로 마포을만 교통정리가 됐어요. 구청장에 대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다른 경쟁자가 없습니다. 도전자가 없어요.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 지역에 시의원, 광역의원이 2명 나옵니다. 2명 제가 지정했어요. 유. 그리고 기초, 구의원 있잖아요. 내 지역에서 2명씩 뽑으니까 1명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4명 선정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공천의 원조는 접니다. 네, 사실상 공천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공천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정당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과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천. 아니, 그럼 근데 다른 후보들은 없나요? 그렇죠. 본인과 친하지 않는 다른 후보들. 다른 후보들. 다른 후보들은 저한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해요. 워낙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네. 좀 들어봐요. 찬스 중이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시의원 2명, 구의원 4명, 6명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안철수하고 사진 찍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지역은 정청래다. 다른 지역은요, 이게 안 됩니다.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어요. 김현미 의원 지역은 3명 뽑는데 10명 나온대요. 우리 지역은 1명. 근데 그러면 후보가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예? 아니, 제가 이제 너무나 초장에 강력하게 초선에 기선제압을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정청래 의원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포기해야지. 본인이 안철수 대표보다 마포구에서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하죠. 영어로 오브 코어스. 참 겸손이시네요. 참 겸손.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세잖아요. 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이받아야 돼.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리고 오늘 당대표 연설하는 데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계속 야진났거든요. 고성막말. 제가 딱 돌아보고 김태형 의원 그거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다 진압을 했어. 그랬더니 조용히 하던가요? 조용히 하지. 왜냐면 일단 목소리로 안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위층에서 기자들이요. 김태형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리고 김태형 의원 조용히 하는 제 목소리만 들리더래.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연설 끝나고 나서 제가 안철수 당대표하고는 처음 말을 걸어봤어요. 대표님 오늘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청래 의원님 오늘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내용은 뭐예요? 고함의 그러니까 내용은. 조용히 해라. 고함의 내용은 이거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충정이냐 월권이냐 이런 얘기 할 때 야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 안철수 대표한테. 네. 연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서서 최경환 원내대표 품위를 지키세요.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화면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요, 진짜. 기사에도 났어. 그랬더니 최경환 원내대표 품위를 지키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못했어. 하여튼 뻥은. 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 아니 실제로 알았어요, 그랬을까요? 속으로.
표정이 내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알았어요 할 때 하는 건데 그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워낙 작게 들어가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자, 본인의 예언대로, 네. 본인의 예언대로 그렇게 지방선거가 광역이든 또는 기초든 네. 전패를 했어요. 거의 사실상. 네. 그 이후에 그럼 당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 16명 중에서 민주당 8명, 한나라당 6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 1명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광역단체를. 더 많죠. 광역의회는 761명 중 민주당 360명, 한나라당 288명, 비례대표 포함 이렇게 돼서 이겼죠. 기초단체장 228명 중 민주당 92명, 한나라당 82명, 10명 많아요. 이렇게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2,888명 기초의원 중에서 민주당 1,025명, 한나라당 1,247명. 지난 4년 전에 기초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그랬는데 다 이겼는데 기초의회, 기초의원만은 우리가 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도 기초의회는 졌어요. 근데 무공천한다? 이것은 제가 고상한 언어로 오늘 MBN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세 단어로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에요. 예언대로 사실상 전패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럼 오늘은 예언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당 내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흔히 말하는 계파별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성향이 어느 정도 갈라지는 그 의원들이 계파별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언. 일단 개파 반응 전에요. 6월 4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6월 5일 날 안철수 대표는 당사 출근을 못합니다. 김한길 대표는요? 김한길 대표도 못합니다. 출근을 못합니다. 왜? 떨어진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당사 앞에 진을 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할 겁니다. 원래 그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입니다. 선거가 지고 나면? 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자, 예언 하나. 보통은 선거가 지고 나면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죠. 그렇죠. 그렇죠. 6월 5일 날 그런데 몰려올 거라는 거죠, 지금은. 예, 당사 출근을 못 할 겁니다. 일단. 예언 하나. 네. 그러면 의원들은요? 어떤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하자. 반응. 의원들의 반응이요? 네, 네. 지도부 뭐 사퇴하라, 뭐 이런 말들을 얘기가 막 나오죠. 쏟아내고 기자들이 막 전화할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공다툼, 전쟁에서 지면 책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무공천을 하면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사성어로 명약관화. 때문에 중국어로 명후어관호. 그렇다 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 밖의 예언 또 하나. 다음 총선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기초단체장, 구청장, 군수, 시장들이요. 실제로 지역에 더 파고드는 것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강합니다. 4년 내내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경로당 다 다니죠. 관변단체 다 다니죠.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서 법 만드느라고 대정부 질문하고 못 가잖아요. 근데 기초단체장들은 다 다닙니다. 기초단체장 이번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 총선 출마죠. 그래서 총선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고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안철수 그래서 지역의 교통정리를 미리 하신 거군요. 네. 제가 위험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질문 드린 바는 뭐냐면,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 전화를 돌릴 겁니다. 네. 그러면 답변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혹은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유형별로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 거라고? 계파별로. 대표는 물러가라. 첫 번째 나올 것이다. 네. 그건 어느 쪽에서 나올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계파에 관계없이 나옵니다. 네. 대표는 물러가라.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계파, 무슨 친노, 비노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가장 나쁜 사람은
박근혜예요. 기초공천 논란에 있어서. 그러나 그 후폭풍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휩쓸어 갈 거예요. 이것은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제도라는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물러가라고 했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공동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언. 언론 노출을 피하면서 산속 잠행 중. 아니, 이게 그렇게 실제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못합니다. 근데 임기를 1년으로 못 박았잖아요.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6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8년 전입니다. 당의장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장이 안 될지도 모르는 선거를 됐어요. 당대표가 당의장이 됐어요. 제가 열심히 도왔어요. 당시에 정동영계였어요. 네. 근데 그때 구호가 뭐였냐. 그때도 패배가 예상됐었어요. 열린우리당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정동영이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한 거예요. 후보들마다. 근데 승리의 장미꽃을 달아주기는 커녕 패배의 쓴잔을 다 돌렸거든.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 있는 날, 대패를 한 날, 당사에서 나오면서 제가 정동영 당회장께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하루를 미룰수록, 뒤로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사퇴를 빨리 천명하십시오. 아무도 얘기를 못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랑 약간 상황이 다른 게. 그리고 사퇴를 했어요. 상황이 약간 다른 그리고 게. 강원도 산속에 가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정동영 의장이 그러니까 승리의 꽃을 달아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지금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힘들지만 어렵다고. 어렵다라고 그렇죠. 공언을 한 인정하거든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이 무공천 방침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사퇴론이 그렇게까지 많이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개는 알고 3개는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요. 고개를 끄덕거리 그럼 뭐야, 그럼? 아니, 한번 말씀해 보시기라. 한번 거기서 들어보겠다. 끄덕거리면 안 되지. 자, 발전해야지. 선거가 들어가서 승패가 갈리기 전까지의 말들은요, 그 순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리고 결과를 놓고 그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레토릭, 수사, 약속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가뭇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왜 졌느냐 우리가?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 무공천은 안철수, 김한길 같이 약속한 거지만 그때는 김한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만 관역판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남고, 아니, 안철수 대표는 사퇴하고 김한길 대표는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둘 다 가는 둘 거죠. 다? 네, 그럼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사퇴할 경우에 네.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표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 뭐 가장 전당대회를 할 강력한 후보? 거고요.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이 한 3달 필요합니다. 3달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오겠죠.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다행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공천인데 그게 다시 공천으로 바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1%입니다. 아니, 이건 있다 없다밖에 없죠. 1%인데 저는 1% 가능성에 도전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1% 있다. 본인은 권력의 핵심과 멀리 떨어져 있고 당대표도 아니고 저는 권력의 핵심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심을 얻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합당의 조건이었잖아요. 무공천이. 근데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합당을 하는 명분으로 무공천을 내세웠는데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절대 안 넣는 제로. 만약에 찬스. 두 번째 찬스. 제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발표했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 무공천하겠다 한 것의 근거는 민주당 시절에 당문 투표였어요. 전당원.
근데 민주당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는 출구 전략이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출구 전략을 솔로몬의 지혜로 제가 발표한 거예요. 안철수 대표 앞에서, 의총장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제 얘기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더라고요. 그게 뭐냐. 당대표는 당원 위에 있지 않다.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을 상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자.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해준 대로 당대표는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 당대표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이 이렇게 원하니 내 입장을 바꾸겠다. 그것이 바보 노무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고개 끄덕하면서 정말 옳은 얘기 하고 있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전망. 왜냐하면 한상진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를 살려내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안철수 대표를 보고 국민 여론이 안철수를 살려내자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이 모일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마치 바보 노무현처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안철수 대표를 사실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이런 여론은 형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언.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찬스 쓰지 않고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의총장에서 바보 노무현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바보 노무현을 결국 국민들이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지금 이 길이 바보 노무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방송에 가서 그랬습니다. 노무현과 안철수는 정반대의 바보의 길로 가고 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노무현 같은 진정한 아름다운 바보의 길을 가는 길은 뭐냐? 제가 제시하겠다. 이 약속을 번복하면 안철수는 거의 죽을 정도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손해죠. 그 손해를 감수하고 3,000명의 동지들, 기초후보들을 살리는 것. 내가 살고 기초후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후보들을 살리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안철수는 대권 후보의 반열에 서서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희생은 국민들이 나서서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상진 교수와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습니다. 실제로 태조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명받고 바로 고백했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가기 싫었어요. 반대했어요. 꾸역꾸역 갑니다. 위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말머리를 돌렸거든요. 그래야 군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 이성계 장군이 할 만큼 했다. 자, 우리 이성계 장군을 따르자. 요동정벌은 미친 짓이다. 우리 이성계 장군을 따라서 혁명을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출구 전략은요, 위화도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요. 가서 회군을 하는데 그 회군의 명분은 뭐냐? 전당원 투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무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스트만 계속 부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당대표 쪽에 분들에게도 그 측근들 혹은 그 최고위원들에게도 섭외를 했는데 안 나오세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와, 아니야. 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안 오던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추진할 텐데.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 예언으로 가름하고 더 이상 문제점을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혹시 빠뜨린 예언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다.
무공천을 하는 순간 6월 5일 날 적화 통일이 된다. 북쪽도 빨갛고 남쪽도 시뻘겋다. 그래서 북쪽도 독재가 강화되고 남쪽도 독재가 강화돼서 민주주의는 고사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화 통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화 통일의 길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감, 민주주의 사수의 입장에서 그만하시고요. 무공천을 철회를 시켜야 된다. 서로 다른 두 룰로 지금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선거사상 최초일 것 같아. 선거를 하는데 룰이 달라. 주요 두 정당이. 우주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열심히 9시 뉴스와 종편과 모든 방송이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계속 그렇게 나갔겠죠. 새정치연합이 이런 상황에서 그걸 보도해 줄 리가 없다는 거지.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론을 만들 방법이 없어. 야권에서. 기초 공천은요. 후보의 80%가 기초 후보입니다. 기초 공천을 정당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진보개혁 지정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정당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같이 정당 세력을 약화시켜요. 진보개혁 진영은 대체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관변단체 많아요. 전경련든 중앙정치도 많고 중앙조직도 많고. 그래서 정당을 약화시키면 시킬수록 정치를 냉소화, 희화화하면 할수록 무관심화하면 할수록 더 손해보는 쪽은 야당 쪽입니다. 따라서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책임제를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공천하지 않겠다 하는 그 공약부터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반김대중 주의 같은 거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도 공약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기초공천을 없애겠다 하는 것은 다른 이유였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그 공약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천을 없애냐 마느냐 민주당 시절에 의총을 했을 때요. 왜 하필이면 정청래 같은 이런 진보개혁적인 아이콘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진보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이 다 결사 반대했을까?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정당의 힘과 역할을 빼면 뺄수록 손해가는 것은 우리 쪽이고 그럼 지금 새누리당만 가는 거예요. 그 문재인 후보도 공약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표는 아니지만 문재인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문재인 의원은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당원 전당원 투표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먼저 했대요 얘기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 의원이 얘기하나. 그래서 문재인 아니 본인 책임도 있잖아요. 어쨌든 공약에 있죠. 걸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당에서 역할을 맡기면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것이 문재인 의원이 지금 취해야 될 태도와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공약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공약이 잘못됐다면 본인이 했던 공약이 잘못됐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의원이 공약한 것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하지 말자. 법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하는 것은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의 공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제 예언 충분히 하셨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장벽이 무너진다. 전능한 자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고 또 죽으니 한탄스럽다. 불안전하게 타고난 이들이 이제 거의 모두 대세를 타니 강 주변의 바닥이 핏빛으로 물든다. 그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금 대한민국 2014년 지방선거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 혹은 최고위원들을 저희가 계속 섭외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섭외가 가면 꼭 받아주세요. 네. 그리고 광고 나가기 전에 예언, 혹시 예언하실 거 있습니까? 예언을 들어봐야 저도 예언을 하죠. 저는 그 유호성 씨 국정 간접 조사 사건 이거 포기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유호성 씨를 또 써먹는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정몽준 후보가 된다면,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토론회 같은 데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추가. 유호성 씨와 이석기 전 의원을 엮는다든가, 또는 박원순과 엮는다든가,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상 말하지만 몇 년간 관찰한 그들의 사고 패턴을 보면 북한이 위협한다. 종북 세력이 남한에 있다. 간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묶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이석기 성공 모델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성공 모델이에요. 성공 모델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코너에 몰린 요소를 엮는다든가, 또는 박원순과 삼자를 엮는다든가,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다든지 그런 거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고, 만약 안 나오면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짧은 예언. 네.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터무니없는 공세가 있을 수 있다. 네, 알겠고요. 혹시 송채경 영원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송채경 기자는 정말 취재한 것만을 기반으로 보도를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자입니다. 잘라야 되겠어요. 자, 광고.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좋겠고, 보내실 곳은 아래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닭요리. 닭요리 많이 들어와요? 닭요리 몇 개 들어오는데 아직 방송에 내볼 만한 수준이 안 돼요. 닭요리 부탁드립니다. 닭요리 30초 1분 내 본인 안 등장해도 돼. 목소리만 나와도 돼. 닭요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회, 6회 전부 다 7시 반에 입장하고 벙커원에 8시부터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음 방송에도 벙커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